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슈 중 하나가 경인전철 1호선 지하화였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과 부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는데요. 국토부가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 시설 연계 방안 관련해 조사가 나오면서 지역에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화를 비롯해 경인선 지하화 문제 짚어보겠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예. 하여튼 1년 만에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사실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면서 네. 국회 활동이라든지 또 바라는 바들 다 이렇게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출연의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원내에 들어가셔서 네. 사실 여러 번 선거를 도전한 그때 이제 들어가신 건데 밖에서 볼 때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니까 또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생활은 좀 했습니다만 국회에 들어간 건 처음이라 보니까 국회에 적응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듣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따르자는 주의로 갔었는데 제가 국회를 가보니까 저 굉장히 바쁘고 또 상당히 그 연구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자위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자의 주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탈석 탄화라든지 또는 뭐 재생산 에너지로의 전환 문제라든지 또 원전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같으면은 스마트화 문제, 또 소부장 기업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자영업 문제, 이룰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토론 과정을 통한 그 결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능력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토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회 분위기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한 6시 이전에 출근해서 또 연구 모임 같이 갖고 토론하고 또 상임위 활동 등 하고 이렇게 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합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좀 뜸해졌는데 제가 국회 활동 1년을 느낀 것은 진짜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존재감을 갖지 못하면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없다. 또 이런 사명감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지난 뭐 총선 때 이제 많은 계획들이나 어떤 공약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이런 지역 현안이 또 진척이 일부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역 현안 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저희가 서두에서도 경인선 지하화 문제를 먼저 좀 꺼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좀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 위주로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지역적 상황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민적 니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고 그 다음에 비식값이 잘 안 나와서 추진되지 못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문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 들어가고 그때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B노선 GTX B노선 문제가 이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GTX B노선하고 경인선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겁니다.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인선 문제를 좀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과거와 같이 그 복복선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전부 지하화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GTX B노선이 생기면서 복복선까지는 필요 없어서 복선으로 줄이게 되면 비용이 한 반절로 줄어들어요. 한 3조 5천억 정도로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 정확한 명칭이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 방안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도시 재생도 이루고 그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도 수용을 하고 또 GTX 비노선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는 경인선하고 네. 어떻게 연계시켜서 합리화할 건가라는 논제가 생겼고요. 그거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하의 문제가 다시 검토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뭔가 그 기존까지는 그 뭔가 공약 그 선언성, 예, 뭐 예. 해법이 없는 그런 공약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해법이 없다기보다는 네. 이제 부천시에서 2015년도에 공약을 했는데 BC 값이 한 0.5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0.1 이상이 1.0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데 0.55밖에 안 나오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진행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자,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연구 용역 조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에 대한 시선이 생겼고 예산 조달 방안 언급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상층부에 토지가 네. 생기지 않습니까? 지호하게 되면 그 상층부의 토지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 그 서울의 경의선 경리단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철길을 지화하면서 거기를 상층부를 좀 숲길로도 만들고 상업지로도 개발을 했는데 주변의 상가 지역의 그 땅값이 한 100% 이상씩 다 상승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모여드는 또 그런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실증 예로 보여줬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8조 정도 될 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복복손으로 하지 않고 복손으로 하면 한 3조 5천억으로 대폭 반절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0.5라고 그랬으니까 분모값이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반절 이하로 줄어드니까 추정컨대 1.0 이상이 될 것 같고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과 네. 부가 이익으로도 예. 충분히 BC값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 연말이 돼야 그것이 정확히 확정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해당 내용은 사실 그 1호선의 네. 부평, 그다음에 부천,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또 관계 관심들이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다. 예. 예. 국회 논의도 분명히 뒤따를 것 같은데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의 니드점을 그 관계 부처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토부에서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네. 어떤 부분을 제안을 할 텐데 이거는 뭐 BC값도 웬만큼 나온다고 한다면 여야 후보를 떠나서 다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또 저희도 그걸 좀 준비해야 되니까 당적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그 단절 문제도 사실상 큰 사회 문제였고 예. 구도심 때문에 어떤 균형 발전 고민도 있었는데 더구나 신도시 계획들이 지금 남북권역으로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의원께서는 지난 총선 때도 지금 출마 구역 이제 부평 권역에 동암역에서 뭐 송내역까지도 포함해서 지하 공역을 직접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개발 방향을 이제는 이제 용어를 경인선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예. 예. GTX B 노선과 또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당초에 지난 총선에서는 공약을 내게 된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경의선 지하에 대한 공약을 수없이 냈어요. 네. 수없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것은 결국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전체 구간으로 하지 말고 예. 부평만 생각해 보자. 예. 부평 주변 권역만 생각하면 토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상층부가. 네. 지금 지나고 있는 경의선 복복선이. 그리고 지가도 인천에서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의선이 지나는 구간 중에서. 네. 그래서 결국 다른 지역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 지하마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지하화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국토부에서 경인선 전 구간에 대해서 22km 대해서 지하화 문제를 검토하고 네.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 공약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도 실제 달성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작년 총선 때
그 지역의 부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우리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뀌었죠. 미추홀구, 뭐 중구 이런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네. 연대해서 공약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이 묶였다가 사업성이 없어갖고 우리의 독자성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됐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이 복선으로 바뀌면서 네. 경인선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합류를 해서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뭔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서 참 좋은 소식인데 예. GTX-B가 지금 부평역의 어떤 환승역 세권에 아, 대한 그럼요. 계획도 지금 예, 거의 예. 확정이 됐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다 반영된 설계를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아니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GTX 비노선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네. 완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면 자우찬 출입구는 나올 수밖에 없고 환승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2016년도 말까지 또 네. 늦어도 2017년 중반까지는 예. 이 시스템이 다 구축되리라고 보고요. 2026년, 27년. 26년, 예. 27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역마다 공모를 했습니다. 네. 우수 환승역 공모를 했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제안한 게 또 네. 채택이 됐어요. 또 우수 공모안으로. 그래서 그 점도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 부평의 발전 역사를 보면 사실 부평역이 그 중심 네.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부평역을 통해서 이 인천 북부에 계시는 계양까지 또는 서부 일부까지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고 남쪽으로는 우리 남동구 쪽의 주민들이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생기고 또 7호선 연장선 생기고 예. 또 공항선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네. 분산화가 됐죠. 근데 이 GTX 비노선이 생기면 서울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서울 북부에, 그러니까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역으로 탄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인천시에다 제안한 것은 단순히 역 간의 그 연계 시설 여부만 따지지 말고 이 주변 지역의 도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수도권 서부의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좀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오랜 구도심이었잖아요, 부평이.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원을 지역에서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개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상권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오랜 이 상권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주민들 걱정도 할 수 있거든요. 야, 이것도 상권 위축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7호선 개통 때도 그런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많이 주장했습니다. 예, 7호선이 되면 분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 지금은 그런 걱정들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아니 오히려 지금은 GTX 비노선이 생겨서 오히려 집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부평구청역이나 이런 데 이용하실 분들이 이제는 부평역이 훨씬 더 빠르게 서울에 접근을 하니까 이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과 같이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결전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부평역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냥 철도시설만 연계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데 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도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평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문제가 한 1년 동안 그 전대, 양도, 양수 문제 때문에 상인들하고 상생 협의회를 시가 구성까지 했다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극적인 어떤 합의점에는 좀 근접했습니다. 시의회는 나름 판단한 해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유예기간 5년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의원께서는
함께 지켜보셨잖아요. 아, 그럼요. 네, 협상 과정에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예. 시의회에서 준비한 모습과 또 시는 인천시는 또 상대적 반대 입장에서 지금 여전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임차인이 그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좀 임대 기간을 좀 길게 주잖아요. 네. 또 그리고 또 하나 임대료도 좀 막 못 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있는 현상인데, 현재 그 물품법이라든지 또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지방자치단이 소유하는 물건을 임대할 경우에는 5년마다 비딩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상갑차 임대보호법보다 훨씬 짧은 거예요. 예. 또 5년마다 또 비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확 올라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자 전통시장법에서는 이미 2018년도 말에 예. 이제 개정을 해놨는데,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전대 문제입니다. 전전대. 지금 전통시장법에서도 전전대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임차해놓고 그걸 다시 중간에서 그렇죠. 이익을 취하고 다시 전전한다는 건 문제인데, 문제는 2000년도 초반에 만든 인천시 조례에서는 전전대를 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또는 투자인들은 그런 조례를 믿고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전전대를 금지하니 그 투자한 사람들은 당장 인천시를 믿고 했던 것인데 큰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재산세의 예. 손실을.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시장법에 일단은 이제 이 기존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만큼의 여유 공간을 둘 수 있도록 해 두었으니 그런 제도를 확실히 만들고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입법적으로 제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전대 하는 그 문제를 당장에 끊을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한 5년 정도 두자. 5년 정도 두고 5년 정도 두고 난 안에 진짜 그 장사를 하실 분, 영업을 하실 분이 임차인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네.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5년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투자한 사람도 당초의 투자금만큼은 회수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지금 있는 지하상가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했고요. 상당 부분 이제 근접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인천시청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빡빡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의 어떤 전화 또는 시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융통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 현재는 상당 부분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일단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융통성에 어떤 공감을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제 전통시장 특별법 아까 개정안 얘기 앞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정상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발의를 했고요. 네. 이 상임위에 일단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네. 심의하기 전에 소위에 넘깁니다. 소위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속해 있는 소위가 중기소위인데 우리 소위로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5월 중에는 심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그 상임위 본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네. 결국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지난 1년 동안의 상생협의회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누려왔던 양수양도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전전대를 뭐 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지만 새로 들어오는 상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투자자라서 직접 운영은 하지 못하고 전전대를 하는데 새로운 장사를 하실 분이 들어온다면 그분한테는 상가 그 임대차 보호법 이상의 보장을 받는 장기간의 임대 기간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임대료를 네. 물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그러면 그분은 그걸 살 수 있는 용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약간의 좀 뭐 이렇게 전부 다는 네. 건질 수는 없지만 좀 빠져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은 안정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부평의 고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부천과 이제 부평이 함께 고민할 일들이 참 많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뭐 부부 도시라는 관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 좀 서로 입장이 다른 일들 뭐 한 가지 있는데요. 군부대가 예. 부천시 오정구에 오랜 기간 있다가 최근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일신동입니다. 117호 공병단이죠. 예, 뭐 부평에 또 그 일신동 주민들이 걱정이 참 많았어요. 예, 지금 지자체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있는데 해법이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7사단 그 인근 지역으로 이제 군부대를 옮기는 것은 이제 비단 앞서 얘기했던 부천 부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상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이라든지 인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뭐 공병단 또 청천동에 있는 부대들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을 하는 이유는 이제 군부대의 효율화 때문에 이제 통합을 하는 건데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떠나게 되면 해당 지역에 개발되니까 거기는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군부대가 통합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가 옴으로 해서 더 이상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군부대의 효율화를 위해서 함께 이합 집산을 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서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특정 지역의 혜택을 위해서 특정 지역의 손해를 본다 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에 네.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효율을 해서 군부대를 통합하는데 그렇다면 일신동을 위해서는 뭐를 제안할 것이냐. 일신동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국방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인천시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저는 이런 함께 오는 문제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찬성을 하는데 일신동 주민에게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 이것이 저희 요구였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공대가 있거든요. 네. 그 항공대에서 나온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좀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비행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행장 헬기장이죠, 헬기장. 네. 그래서 그 헬기가 뭐 뜨면서 또 내리면서 오는 소음이 엄청난데 그 여름이 되면 문을 못 열 지경이에요. 저도 이제 가보니까. 그래서 이 헬기장을 좀 이전해 줘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신동 일대에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제대로 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녹지로 돼 있어요. 녹지로 자연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비전 있는 지역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천하고의 경계선이고 또 경기도하고의 네. 경계선이거든요. 인천의 어떻게 보면 입구인데 이걸 자연 녹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비전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도시 계획에 대한 비전은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뭐 받아보니까 뭐 처음의 단계라서 아직 뭐 끝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네. 없어도 초기 단계로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와 예정용지로 전체 권역을 나누어서 반영시키겠다는 네. 안을 저한테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좋다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해당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네.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 항공대 그 이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물어보니까 이제 국방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뭐 반대하지 않는다, 이전하겠다. 근데 사업 방식이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전하고 이전되는데 비용을 모든 비용을 네. 이전 대상이 되는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 달라. 만약 모자라면 네. 인천시가 다 부담해라. 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특별회계 사업, 즉 국방부가 예산을 달아서 네. 하는 사업으로 정리해 달라. 이거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개입해서 그걸 좀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국방연구원에 제가 인천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방연구원에 일단 용역을 주자.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대안을 네. 우리가 받자. 일단은 대안을 받고 그거의 결과로 조정하는 걸로 일단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 관계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짜 특정적의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만약 항공대 계속 이전하지 않고 네.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 그때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시계획 부분은 일정 부분 정리가 됐고요. 지금 항공대 이전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이렇게 여쭤보다 보니까요. 예. 앞으로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좀 다 네. 돼가지고요. 저희가 한 가지 안 여쭤본 게 이제 상임위 활동하시는 걸 안 네, 여쭤봤어요. 지금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네. 상임위 좀 주력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활동과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네. 이제 해당되는 데가 이제 그 산자부 네.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우리 공단 뭐 이런 데 관련된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중기벤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기벤처부는 그냥 말하는 대로 이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주로 속해서 일하는 데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자영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 역량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인천만 해도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80만 명 된다 그래요. 또 중소기업 개수도 한 30만 개. 그러니까 뭐 한 개의 중소기업에 종업원이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좀 돼 있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이제 기술 역량을 이제 만들어야죠. 옛날처럼 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인건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버는 체제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우리 중소기업을 좀 강소기업으로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의 과제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장 같은 걸 어떻게 스마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신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신산업 부분 우리 뭐 로봇 산업이라든지 또는 그 파브라고 그래갖고 PAV라고 그래갖고 그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이 있습니다. 택배 같은 거 하는. 그래서 그런 신산업을 어떻게 인천에 접목시킬 것인가, 특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진행할 생각이 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최근 나온 손실 보상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좀 살펴서 우리 자영업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기가 아직도 남아 계시잖아요. 또 이 다음에 모시면은 또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 하실지 기대도 되고. 그러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1년 만에 한 번 불러주시니까. 아니, 할 얘기는 알겠습니다. 많고. 이게 저희가 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저희가 질문은 마치겠고요. 예.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나와서 좀 많은 이야기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토크 시간 오늘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 부평과 또 국회에 관련된 활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